경제 불황과 투자의 미래. 제목만 보시면 요즘과 같은 불황에 무슨 투자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불황에 더 적합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불황일 때는 내 재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 요즘 안 오른 것은 아이 성적하고 내 월급만 안 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나날이 떨어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이럴 때 나의 직업, 나의 자산, 나의 투자 전략, 이거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처럼 변곡점을 찾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나의 재산적 변화는 어떤 키워드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산 배분의 흐름은 양극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적인 악재들은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개인 간의 양극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간의 양극화 문제는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전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항상 전개되는 흐름이 바로 개인 간의 양극화 심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던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외환위기 표시 밑에 있는 숫자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진위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진위 개수는 경제 분야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소득 분포가 균등한 상태인지 불균등한 상태인지를 표현해주는 지표입니다. 숫자의 이해는 간단합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균등한 소득 분포를 보이는 사회라는 의미고요. 숫자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회가 점점 소득 불균등한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 숫자,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운 숫자로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1990년부터 1993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많이들 꼽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역시 진위 개수가 상승했는데요. 이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위기는 1993년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개인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걸 진위 개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가 어느 순간 어떻게 일단락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황, 경기 침체, 이런 단어들이 1, 2년 이상 더 지속되게 될 경우 그것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함께 야기될 현상 중에 하나는 개인 간의 양극화 심화가 또 한 번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왜 항상 불황일 때는 개인 간의 양극화가 더더욱 심화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축은 늘어나고요, 투자는 줄고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내지 경기 위축이 야기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이 흐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되고 있고 경험할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나날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받게 되는 실질 여러 시중금리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겠죠. 이것은 다시 실질 성장률, 즉 GDP 증가율을 낮추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우리의 일자리를 줄이게 만들어서 실업률은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기죠. 바로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경기 침체와 또 실업률 증가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면 이 과정에서 개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생기겠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그리고 앞으로 유발할지도 모르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개인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꼽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2020년 이후부터는 사업자 대출 증가 추세가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미묘하지만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도 미묘하지만 예전의 증가 추세보다 더더욱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부채의 증가, 가계 부채의 증가는 최근 3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줄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날이 늘기만 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서 그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된 것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정부도 이러한 가계 부채가 증가해서 이것으로 인한 금융 대란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위해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사실 좀처럼 성과를 보인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떤 정책을 하기도 했었냐 하면요, 1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순간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줄이게 만들면 혹시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러한 정책을 수행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맞아, 작년 즈음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가 줄은 적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증가율은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면서 더더욱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도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뭔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급증하게 되고요. 캐피탈, 즉 카드론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 측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은행에 갔었을 때 역시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이금융권 같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작년도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계대출 신규 발행을 중단한 것은 어찌 보면 서민들에게
더 고금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밖에 안 된 효과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제도를 철회해서 다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와 여신 규모를 늘려준 상황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처럼 가계대출 문제라는 것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편으로든 지금 대출을 받아야만 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불황 때 나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더욱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부담마저 늘어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불황일 때는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정한 재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순간 나에게 들어오기로 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커다란 경제적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무 전략, 적어도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실질적인 부채 비중을 경감해서 이자 비중을 낮추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제 전략으로 수행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잘 알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